참, 이게 이상하게 꼭 이런 때 일이 생기네요. 너는 어떻게 주말에 하는 팔순잔치에 잠깐도 못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일 때문에요. 몇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잖아. 일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요.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가깝잖냐? 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갈 시간도 없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윽박을 지르시면 서운해요. 뭐?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시는데요. 저도 집에서 일도 하고 그래요. 바쁜 걸 바쁘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팔순잔치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빠도 지난 설에도 가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딱 못 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4세 안덕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안 씨의 작은 며느리는 특이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15년도 넘었지만 며느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시집에 행사만 있으면 팔팔하다가도 아프고 한가하다가도 바빠지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한두 번쯤 그런다면 당연히 사정이 있겠거니 하겠지만 그런 세월이 거진 2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프다고 핑계대고 참석하지 않았다가 딸과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낯뜨겁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안 씨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오기 싫다면 오지 말아라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 팔순애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런 행사도 아니었고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만나서 놀고 먹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딱 2~3시간만 비워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20분 거리에 사는 며느리가 안 올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또 몰랐습니다. 안 씨도 바보라서 그동안 며느리에게 속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날에 큰 소리 내기 싫어서 눈 감았던 적이 많았죠.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 정도도 오지 못하겠다는 며느리를 안 씨도 더 이상 며느리로 대접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부모도 자신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안 씨는 아들 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이제는 전부 40줄에 들어섰고 손주도 5이나 있었습니다. 이달 말에가 제사지? 아니, 다음 달 초요.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네요. 아이고 애들 회사 가려면 힘든데. 남편의 말에 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좋을 텐데 싶었죠. 좀 시간을 당겨서 빨리 하고 끝내자고. 그럽시다. 그래야 애들도 일찍 돌아가지. 아주 예전에는 자정이 되어갈 때쯤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10시쯤이면 지냈습니다. 12시 전에 자식들이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늘 서둘렀죠. 제사는 합쳐서 1년에 1번만 했고 차례는 명절에 2번이니 총 3번 정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버이날이나 생일 등에는 시간이 되는 자식은 안 씨 부부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따로 보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각자 다른 지역에 사는 자식들 전부 불러 모으면 뭐가 좋나 싶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자식들 시간을 뺏으며 굳이 부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때는 안 씨도 그런 날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밖에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생일에 집에서 같이 맛있는 거 해 먹고 그런 걸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가 아니면 못 본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진작에 다짐했습니다.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래야 덜 서운하다는 것을 깨달아서였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게 희한한 것이 덜 봐야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이 다 똑같이 예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쯤 먹었으면 모든 것에 초연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눈만 좋아졌습니다. 누가 부모를 위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빤히 보였죠.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오려고 해? 수년 전 제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빠도 그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어요. 낮부터 같이 준비하지는 못하는데 그건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퇴근해서 최대한 빨리 갈게요. 매일 야근한다며? 오지 말어. 야근해도 제사 지내는 시간보다는 일찍 끝나요. 어차피 낮 동안 안 씨가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해 놓지만 그래도 평일 저녁에 자식들이 제사에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큰며느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건 다들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맘때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뜬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1, 2년간 무언가를 준비해서 이직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겠다며 말이죠. 안 씨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무슨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며느리가 고생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벌이가 없을 테니 배는 힘들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자식들을 혼자 돌보고 퇴근해서는 인터넷에 뭘 올려서 부업 비슷한 걸로 돈을 번다는 얘기도 전해 듣고는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짬을 내서 제사까지 챙긴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와. 그러면 또 빈손으로 오기 그렇다며 뭘 사올까봐 미리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예성이 학원 특강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예성이 학원을 그 시간까지 해? 어우, 그럼요. 요즘은 다 그 시간까지 하죠. 아직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손주인데 제사를 지내는 시간까지 학원에 묶여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겨우 잡은 특강이라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제사 못 오는 거야 이해하는데 쉬엄쉬엄 해라. 그럼요. 제가 다 알아서 하죠. 어쨌거나 죄송해요. 가서 음식도 도우고 해야 하는데. 형님 오시죠? 회사 끝나고 온단다. 저도 내년에는 꼭 참석할게요. 내년에도 꼭 참석하겠다는 말은 작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거의 매년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이제는 전화벨만 울려도 짐작이 갔습니다. 못 온다는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예성이 아빠는 온대니? 네. 예성이 아빠만 보낼게요. 음식도 좀 덜 차리고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 딸이 어린 손주 둘을 데리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차 많이 막혔지? 낮인데도 좀 막히네.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딸이기에
오는 길이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회사 때문에 오지 못하고 애들 때문에 휴직해서 집에 있는 딸만 낮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부터 하면 돼. 남편이 손주들을 보고 있고 딸이 제사 음식을 하는 걸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먼저 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리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매년 가짓수가 줄어드는데도 참 번거로운 일이었죠.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손주 둘도 함께 대동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손만 씻고 이것저것 할 일을 찾아서 척척했습니다. 빠릿빠릿해서 오히려 안씨가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차리는 동안 그리고 10시가 다 되었을 때 뒤늦게 작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퇴근이 늦어져서요.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안씨의 옆에 섰습니다. 예성이 이 시간에도 학원에 가? 아, 예. 지금쯤은 집에 있겠죠. 비록 아들네 집과 안씨의 집은 2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꼬박꼬박 와서 챙기는 큰 며느리가 고마운 거지 자주 오지 않는 작은 며느리가 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걱정인 것은 큰 며느리가 서운해할까 봐였습니다. 어머님, 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내가 치울 테니까 비켜서 봐. 그래서 안씨가 더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었죠. 제사가 끝나고 안씨는 큰 며느리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힘들지? 힘들어도 1년에 한 번인데요. 뭘? 동서는 또 뭐가 바쁘대요? 예성이 학원 때문에. 하지만 더 나이가 많은 두 손주들이 큰 며느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의 학업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은 핑계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었죠. 한두 번이 아니기에 큰 며느리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생일이든 무슨 날이든 제일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네가 제일 참석률이 낮았습니다. 사실 참석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것이 참석한 날을 꼽는 게 어려웠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면 올해는 많이 봤다 할 정도였습니다. 매번 변명은 다양했는데 대부분이 손주의 학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손주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써먹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뭐? 예성이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닌다고? 그러게 나도 몰랐는데 요즘 오빠네 집 분위기 장난 아니야. 어떻게 알아? 모를 수가 없어. 오빠랑 새언니랑 맨날 학교도 들락날락 하는 것 같던데. 학교에도 불려가?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나 봐. 얼마 전에 가출한 걸 오빠가 다시 끌고 왔대. 딸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씨도 전혀 몰랐는데 손주가 진작에 공부하는 담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태껏 예성이 학원 다녀서 제사도 못 오고 명절에도 못 온다고 그러더니 다 핑계야. 딸이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네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니 안타깝지만 딸이 투덜거리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는 무슨 핑계를 대려나 궁금하네. 그런데 그 뒤로 작은 며느리는 양심껏 손주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바쁘거나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안씨의 칠순에도 말이죠. 어쩌죠? 어머님,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는 손주가 태어나고 회사를 나와서 쭉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개씩 일을 받아서 집에서 부업처럼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바쁜 날이 종종 있는 건 알고 있었죠.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바쁘다는데. 칠순 미리 축하드려요. 가진 못해도 제 마음 아시죠? 그래, 알어. 고맙다. 안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다른 시누이는 시누인가 싶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못 온다고 하자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칠순에 빠지냐고 말이죠. 주말에 다들 시간 내서 오는 건데 유일하게 작은 며느리만 바쁘다고 하니 딸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빠도 칠순에 밥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바쁠 리가 있어? 집에서 일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잖아. 나도 멀리서 가는데 그렇다고 전화해서 따졌어? 따진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완전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내가 새언니 일에 대해서 뭘 아냐면서. 바쁘다는 걸 뻥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야. 아니, 누가 뻥이래? 얼마나 바쁘냐고 그런 거 가지고. 안 씨가 골이 아파서 머리를 짚었습니다. 막내딸과 작은 며느리가 전화로 대판했다는 소리에 심기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지 못한 딸의 탓도 있었고 시모의 칠순에마저 오지 않는 며느리의 탓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씨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 칠순 때문이면 괜히 싸우느라 힘 빼지 말어. 올 사람 오고 못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딸뿐만이 아니라 큰 며느리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둘인데 며느리 역할은 혼자만 해야 하나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안 씨 부부는 가족 행사를 줄이자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들보다 적게 만나긴 하지만 명절 같은 때가 너무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없애자고 했습니다. 안 씨도 나이가 들었고 젊은 며느리들에게 괜히 고생을 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라도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좋긴 하지. 요새는 그런 집들도 많다고 하니까. 딸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일과 어버이날에는 누구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괜히 눈치 본다고 찾아오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오히려 남편이랑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걸 택했죠. 그래도 자식들은 알아서 다들 잘 챙겼습니다. 오진 않아도 전화도 자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놈은 제외였습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독감이래요. 혹시라도 가족들한테 옮길까 무서워서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어디가 많이 안 좋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꾸만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는 작은 며느리. 그래, 알았다. 밥 한 끼도 못 먹고 가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뻔했으니 말이죠. 작은 며느리에게 연락이 온다면 용건은 하나였습니다. 아프거나 바쁘거나. 참 신기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상생활은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안 씨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때맞춰 아프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궁금하다고 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작은 며느리 하나 안 온다고 큰일이 나는 게 아니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졌는지 어지러웠는지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려고 그 옆을 지나던 안 씨가 놀라 일으키려고 해도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긴 들었는데
구급차 번호가 도무지 안 떠올라서 숫자 1만 누르다가 결국 큰아들 번호를 먼저 눌렀습니다. 그런데 신호음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얼른 끊고 자식들 번호를 막 눌렀는데 하필이면 작은 며느리에게 걸린 전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신호가 얼마 안 가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네 시아버지가 어디가 아픈가 넘어져가지고. 안 씨가 횡설수설하는데 작은 며느리가 조금 놀란 듯 대꾸했습니다. 넘어지셨다고요? 119 얼른 부르세요. 아, 구급차 번호가 생각이 안 났지 뭐냐? 저보다 그게 빠르죠. 저 지금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아주버님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이만 끊으마. 구급차 불러야 해. 안 씨는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란 소리였으니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자 조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침착하게 구급차를 부르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안 씨는 병원에서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연락했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다행히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도 한시름 놓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안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우혁이한테 전화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회식 중이었고 예성이 엄마한테라도 하셨어야죠. 요즘 바쁜 거 아니야? 요즘엔 한가해요. 집에 계속 있는데. 이미 전화통화를 한 건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못 온다는 말에 야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조차도 거짓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안 씨는 작은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아주 접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내 며느리라 딸이 뭐라고 해도 감쌌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집 식구들은 식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은 귀찮은 존재들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그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 씨가 전화를 했었던 사실은 안 씨밖에 몰랐습니다. 다들 큰일 날 뻔했다는 말만 했지 작은 며느리가 그 상황에서 바쁘다고 했던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안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남편의 팔순에도 오지 않는 며느리를 보니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게 후회가 됐습니다.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바보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팔순인데 잔치는 해야 하지 않아? 맞아요. 칠순 땐 잔치 안 했으니까 그래도 친척들도 좀 부르고 해야죠. 네 아버지는 가족끼리만 모여서 밥 한 끼 먹자던데.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번밖에 없는 팔순인데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손님도 좀 더 초대하고 해야죠. 그럼 너무 거창하게는 하지 말고. 네.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볼게요. 가까이 사는 친척들도 초대를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요란한 건 남편이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팔순은 좀 더 특별했으면 한다는 게 자식들의 말이었습니다. 새 자식들이 돈을 걷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예약을 했죠. 그게 팔순 서너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팔순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작은 며느리가 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이게 이상하게 꼭 이런 때 일이 생기네요. 공교롭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안 씨는 기가 찼습니다. 어쩐지 지난 설에 오랜만에 왔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집 행사에 참석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올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던 날 이후로는 어째 얼굴을 몇 번 비추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주말에 하는 팔순에 잠깐도 못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일 때문에요. 몇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잖아. 일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요.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가깝잖냐? 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갈 시간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따져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던 세월 때문에 며느리가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안 씨가 언성을 조금 높이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윽박을 지르시면 서운해요. 뭐?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시는데요. 저도 집에서 일도 하고 그래요. 바쁜 걸 바쁘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팔순잔치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 명절인지 제사인지는 아프다고 그랬다가 밖에서 딸과 딱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따지고 드는지 몰랐습니다. 지난 설에도 바빠도 가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딱 못 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까는 일 때문에 못 선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설 당일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음식만 싸간 것을 갖다가 생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한량 같이 사는 걸 모르는 식구는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종종 며느리에게 다시 회사에 들어가길 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작은 며느리 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리가 없었죠. 매년 돌아오는 다른 날이면 몰라도 팔순 정도는 눈 딱 감고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환갑도 칠순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리 오기 싫다고 해도 이 정도면 그냥 원수 사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안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무슨 가족이고 자식인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오거나 아예 같이 오지 않는 일도 많았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다 아들이 묵인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팔순 전날 오후에 안 씨는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도저히 못 오겠냐?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일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님은 제가 따로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할게요. 시아버지 생신 못 갔다고 저를 너무 나쁜 며느리 취급하지 마세요. 어머님, 대신 형님이나 아가씨다 다들 잘 챙기잖아요. 저 대신. 그래. 알겠다. 정말로 못 온다는 거지? 네. 그렇게 됐네요. 안 씨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들렀다 왔죠. 다음 날 정말로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용돈이라고 돈봉투를 하나 들려서 아들만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 이혼했어? 이혼은 무슨... 아니, 며느리는 어디 가고 혼자 저렇게 앉아 있어? 바빠서 그렇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걸 작은 아들도 들은 것 같은데 딴청만 피울 뿐이었습니다. 친척들 20명 정도가 왔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저녁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고 자식들도 따라서 왔습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그리고 딸과 사위. 안 씨는 자식들을 훑어보고는 서랍장에서 봉투를 2개 꺼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우리 집 식구 되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큰 며느리와 사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소사도 신경 써주고 그래서 고마워서 주는 거야.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서 벌써 아버지가 80이잖아. 조금씩 재산 정리하려던 차에 생각나서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봉투 안을 보더니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각자 2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씩 더 송금해 주마. 큰 며느리와 사위에게 5천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저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 일에 발벗고 나서준 며느리랑 사위 고마워서 주는 건데 예성이 엄마한테 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네. 안 주는 게 불공평한 거죠. 지금 내 칠순에 왔니? 네 아버지 팔순에 왔니? 아니면 명절이나 제사에 제대로 오기나 했니? 어버이날에 한 번 오기나 했니? 저번에 아버지 쓰러졌을 때도 병원에 코백이나 비쳤어. 아, 그건 일이 있으니까. 세상 모든 일을 예성이 엄마가 다 한다니? 그렇게 바쁘면 이 돈 없어도 잘 살 만큼 벌겠네. 엄마, 마음 같아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더 챙겨주고 싶은데 그건 차차 하자. 우리가 1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모르니까. 작은 아들은 분개했습니다. 자식을 차별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을 나눠주면서 어떻게 저희만 쏙 빼놓을 수가 있으세요? 우리도 사람인데 부모 챙기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마음 가는데 돈이 가는 거잖냐.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왔잖아요. 내가 뭐 네 형한테 주니? 아님 막내한테 줬어? 며느리랑 사위한테 주는 거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도 예성이 엄마한테 진짜 안 올 건지 여러 번 물어봤다. 진작 말씀하셨으면 데리고 왔죠. 돈 줄 알았으면 왔다는 말이야? 그러면 죽어도 못 올 상황도 아니었다는 소리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줄 알고 이만 가봐라. 피곤하다. 아버지도 쉬셔야 하고. 그러자 큰아들네와 딸은 냉큼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들만 민기적 거리고 있는 걸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제대로 뜨기도 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남한테만 돈을 주시고 작은 아들은 차별하세요? 막내도 줬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서운해요. 일이 바쁜 걸 어떡해요? 예성이 아빠는 돈 줄 알았으면 데리고 왔다던데. 그러면 그 정도로 바쁜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된 며느리. 팔순에 안 왔다고 이러는 거 같아? 결혼하고 그동안 우리 집 일에 힘들었을 며느리랑 사위한테 주는 돈인데 예성이 엄마 너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제부터 잘 참석하면 돼요? 이제 참석할 일이 또 뭐가 있냐? 어머님 팔순도 있잖아요. 글쎄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지 모르겠네. 어머님, 지난 20년의 대가라고 생각해라. 그러자 며느리는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렇고 후회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끝난 팔순잔치를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부모가 주는 건 똑같이 받고 싶다는 심보가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어째서 부모가 자식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똑같이 하지 않는데 말이죠. 5천만 원이 아까웠는지 작은 아들 내외는 뒤늦게 후회에 눈물을 흘렸지만 안 씨는 앞으로도 작은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게 덮어주는 대신에 부부끼리 잘 살자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오나 안 오나 이제는 정말 신경 쓰지 않고 명절도 그냥 각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음 편한 말년을 보내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반복될 일은 없겠죠. 음식 내올까요? 아니요. 곧 일행 올 건데 도착하면 부탁드립니다. 오고 있대? 답장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차가 막힌다거나. 아이고, 죄송해요. 차가 막혔네요. 주원 씨, 1시간이나 늦으면 어떡해. 미안. 저희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셔서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그리고 차도 좀 막혔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무성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상결례에서 이런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살면서 많은 인간 군상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스러운 말을 한다거나 술에 취해 사고를 치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에 맞먹는 진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늦는다는 말도 없이 상결례에 1시간 지각한 사돈네와 예비사위. 말로는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딸이 늦은 이유를 묻자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라 준비가 늦었고 차도 좀 막혔다며 딸의 남자친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네 또한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고 무례하고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와 딸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에 이 결혼이 심각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을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전혀 존중하는 것 같지 않으니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어떻게 해서든 식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이기도 하고 워낙 똑부러지고 예쁜 딸이라 부모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습니다. 자랑 같지만 공부도 곧잘해서 과외 한 번 받지 않고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착실히 돈도 모으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죠. 그런데 남자에 관해서는 영 똘똘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잘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 씨에게는 무척 중요한 문제였죠. 저 결혼하려고요. 딸은 32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제서야 딸이 나이가 찬 게 실감이 갔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 같기만 했었는데 말이죠.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와 몇 년간 알고 지내다가
교제를 한 지는 1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혼을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쩐지 들뜬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그럼 내년 봄에 해야 하나? 엄마는 겨울에 해서 좀 아쉬웠거든. 밖에서 드레스 입고 사진도 찍고 하면 너무 좋겠다. 야외 결혼식 어때? 아직 의논 단계 아니야? 그렇죠. 봄은 금방이지.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인사드리러 오고 싶은데. 그래? 김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내년 봄은 금방 왔습니다. 그 사이에 딸의 남자친구도 만나야 하고 상견례도 해야 하고 김 씨 부부도 준비할 것들이 꽤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쩐지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 듯도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딸의 남자친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워낙 바빠서 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 토요일에 뭐 입지?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면 되지. 가긴 어딜 가? 집에서 보는 거 아니야? 뭘 집에서 봐. 그냥 나가서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집에서 보면 당신이 또 뭐 차리고 해야 되잖아. 차려야지 뭐. 힘들게 뭐하러 그래. 나가서 맛있는 것 사주자. 이 양반이 모르는 소리 하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 아는 친구도 사위 처음 만날 때 밖에서 사 먹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서운했다는 소리 들었대. 뭐? 왜? 사위 대접 못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허. 특이한 사람이네. 나도 요리 자신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소리 들을 순 없잖아.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는데도 무슨 음식을 준비할지 정해야 한다며 호들갑이었습니다. 주변에도 물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뭐 해? 내일 갈비찜 할 건데 미리 재워두려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퇴근했을 때도 부엌에서 뭘 많이 하더니 다음날 점심에 대접할 음식을 미리 손질해 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9시쯤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빠, 내일 약속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왜? 방금 연락 받았는데 주원 씨가 차 사고가 났대요. 뭐? 사고? 딸의 말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많이 다쳤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내일 인사드리러 갈 상황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기다릴까 봐 미리 전화드려요. 그래. 다시 전화 줘. 전화를 끈 차 옆에 있던 아내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난 거냐고 물어도 김 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되었을 때 딸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다쳤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였어요. 차칠이 좀 벗겨진 정도라 다치진 않았어요.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이네. 김 씨도 아내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약속 취소하게 돼서 죄송해요. 뭐 그게 네 잘못이야? 다시 약속 잡으면 되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가기로 했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약속을 한 주 미루고 전화를 끊었는데 고개를 갸웃하긴 했습니다. 차의 칠이 조금 벗겨진 정도의 접촉사고로 약속을 미룰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였습니다. 안정도 해야 할 테니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딸의 남자친구를 그 다음 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전에 준비했던 음식은 김 씨와 함께 먹고 장부터 새로 봐야 했습니다. 수고스럽긴 했어도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김 씨의 집으로 같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12시는 너무 이르다기에 1시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바닥에 안 붙게 잘 접고 있어봐. 아, 마늘 까라며. 그 정도만 까면 돼. 천천히 해. 천천히. 왜 이렇게 서둘러? 아내가 정신없이 굴자 김 씨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부엌은 우당탕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1시에 딱 맞춰야지. 왔는데 막 차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 말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열심히 아내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죠. 그런데 12시 40분쯤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주원 씨가 도착을 안 했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20분은 걸리니까 가면 1시 넘을 것 같아요.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김 씨 부부는 거의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늦는다길래 10분, 20분쯤 여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하니까 김 빠진 듯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립스틱을 새로 바른다며 안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1시 10분이 지나갈 때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디쯤인지 전화해서 물어볼까? 곧 도착하겠지. 늦었는데 전화하면 마음 급해지잖아. 기다리자. 예비 사위가 부담스러울까봐 전화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딸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1시 반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와. 결국에 딸과 남자친구는 1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요. 괜찮아요. 얼른 와서 앉아요. 죄송해요. 사과하는 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김 씨는 딸의 어깨를 한번 툭툭 치고는 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다 식어서 다시 데우고 식탁에 앉으니 2시 가까이 되는 시각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싹싹한 성격을 보니 딸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식사 내내 은근슬에 챙겨주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도 그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녹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두운 듯 보였던 딸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아내는 차를 준비하며 김 씨의 귓가에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든다고 속삭였습니다. 김 씨 부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긴 했지만 김 씨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제 사고 난 건 괜찮았어요? 크게 안 다쳤어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텐데. 아내가 차를 마시며 걱정스럽게 묻자 예비 사위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차에 타고 있던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 말에 아내도 김 씨도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이 취소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차도 고치고 하느라 골치는 아팠다며 웃었습니다. 김 씨는 조금 황당해졌고 딸 표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그러려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큰일일 수 있으니 말이죠. 대화는 결혼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보았는데 결혼 준비는 집을 포함해서 전부 반씩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씨 부부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적어도 서로 이러쿵저러쿵 할 일도 없을 테니 말이죠. 그러고서 4시쯤에 딸과 남자친구는 돌아갔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일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차 사고 얘기도 그렇고, 오늘 늦은 것도 그렇고, 김 씨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다는데 마음에 조금 걸린다고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결혼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결혼 날짜를 내년 봄이 아니라 여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예식장부터 알아본다더니 예약이 꽉 차 있었는지 아니면 남자친구랑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엔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혹은 불행인지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집에서 2시간 거리인 상대방 부모가 사는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딸과 남자친구의 직장 때문에라도 결혼은 김 씨가 사는 지역에서 할 테니 상견례 때는 김 씨 부부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상견례 전날에 딸은 김 씨의 집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려니 마음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한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원래 결혼 앞두면 싱숭생숭해. 그런가? 그런데 확신이 없다면 좀 더 미뤄도 되고. 쫓기듯이 할 필요 없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되잖아. 아직 32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연애하다가 확신이 생기면 해도 돼. 이미 내일 상견례잖아요. 그러면 어때? 뭐든지 꼭 너 행복한 쪽으로 결정해. 그래. 결혼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힘들고 앞으로 50년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니까. 이혼하지 않는 한은. 그러자 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1시에 식당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오전 10시 반에 출발하자고 하고 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미리 출발하자. 그래서 약속 시간 3시간 전에 김 씨 가족을 다 함께 출발했습니다. 휴대폰 내비게이션 상으로도 차가 막히지는 않았지만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이죠. 그런데 도로는 한산했고 식당 앞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 40분 전이었습니다. 이 옆에 카페 있네. 저기서 기다리자. 일찍 도착해서 식당에 앉아 있을 순 없고 카페에서 얘기나 하며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한가하게 딸이랑 커피도 마시고 하나 생각하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가 되기 15분 전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착석을 하니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물과 밑반찬들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갑자기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당신 긴장했구나? 연거푸 물을 마시자 아내가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긴장되지. 우리 딸 시부모 될 분들 만나는 자리인데. 아내도 딸이 결혼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웃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수다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딸의 제잘되는 목소리를 들으며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죠. 그런데 1시 10분이 지나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음식 내올까요? 직원이 문을 열어 물었습니다. 아니요. 곧 일행 올 건데 도착하면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딸이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보내는 듯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오고 있대? 답장이 없어요.
딸이 전화를 걸려고 하자 아내가 말렸습니다. 곧 도착하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1시 20분쯤이 지나자 김 씨도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딸의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늦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전화도 없는 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말이죠. 어쩌면 김 씨 가족을 우습게 여기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너무 흥분을 한 건가 싶어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비 사위가 인사 온 날 30분이 늦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1시 반이 지나가자 아내도 불편한지 자꾸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뭘 먹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는 것처럼 앉아 있으려니 힘들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차가 막힌다거나. 김 씨의 말에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직원은 2번 더 방문을 열어 일행이 도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시 53분에 상대방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차가 막혔네요. 웃으며 사과하는 얼굴을 보니 김 씨의 표정은 더욱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김 씨가 상견례에 1시간이나 지각을 했다면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주원 씨, 1시간이나 늦으면 어떡해. 우리는 12시 20분에 도착했어. 딸이 애써 표정을 감추며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김 씨에게는 아주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크게 미안한 기색이 없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왔어? 저희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셔서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그리고 차도 좀 막혔고요. 차가 막혀봤자 남자 쪽 집과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차가 어떻게 막히면 이렇게까지 늦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쳐다만 보는데 상대방 부모도 너무 태연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을 홀짝거리는 걸 보니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런 집안이라는 걸 말이죠. 전화가 없었던 건 늦는 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탓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집안이니 지난번에 딸의 남자친구가 늦은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10분을 기다리든 1시간이 기다리든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건 김 씨에게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김 씨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도 딸과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데 회사는 제대로 다니는지 심히 걱정이 되었죠. 딸이 지난번부터 얼굴이 어두운 이유를 어쩐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변명, 차가 막힌다는 변명, 이런 것들도 전부 부모에게 배운 버릇인 것 같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본 예의가 전혀 없는 가족 같았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았습니다. 세 식구가 똑같아 보였습니다. 1시간이 늦어도 미리 연락을 주지도 않는 정도라면 심각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상견례라는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신뢰를 저질렀다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서 심란했습니다. 여기 상 좀 차려줘요.
안사돈이 직원을 불러 말하자 1시간 만에 뒤늦게 제대로 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반반 하길 참 잘한 거예요. 이렇게 개념 있는 사돈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저 아는 사람은 사돈이 남자는 집 해와야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개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지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든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메인 요리가 안 나오지? 들어온 지 10분도 넘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예약은 미리 했으니까 진작 나와야 했는데. 거기 다시 벨 좀 눌러봐라. 그러자 직원이 와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준비된 지 너무 오래돼서 새로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걸 식당의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사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약을 1시에 했는데 지금 2시가 넘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온 지 20분이 다 돼가는데 식당에서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럼 뭐 밥을 2시간 동안 먹으란 말인가요? 아, 금방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휴, 비싼 식당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지 안 그래요? 동의를 구하듯 김 씨 부부를 바라보는 안사돈. 나쁜 말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상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만 중요하고 남의 시간은 우스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돈을 맺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렇다고 쳐도 딸이 정말 이런 집의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죠. 결혼 날짜를 좀 앞당기고 싶은데요. 올해 가을쯤으로요. 그러면 당장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봄에 우리가 사업적으로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 전에 해치워버리자고요. 결혼이 그렇게 해치우고 말고 할 정도의 작은 행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마음을 읽은 듯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더 늦췄으면 해요. 뭐? 봄에 한다고 그랬다가 여름에 하자더니 거기서 더 늦추자고? 네. 좀 천천히요. 연아야, 갑자기 왜 그래? 그래.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할 거 빨리빨리 해치워버려. 시간 버릴 거 뭐 있어? 준비할 것도 많고요. 생각할 것들도 많아서요. 사위는 당황했고 사돈은 황당해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주원이도 빨리 하자는데 왜 그래? 뭘 생각해야 하는데? 집? 신혼여행? 어떤 거? 결혼이요. 그 말의 건너편에 있는 새쌍의 눈이 동그랗게 뜨였습니다.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연아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상견례 자리야. 나랑 사전에 약속된 말만 해야지. 어차피 약속 같은 거 잘 안 지키잖아. 뭐? 딸이 이를 꽉 깨물었는지 턱이 붉어졌습니다. 제 딸이 그렇다고 하니 결혼 날짜는 차차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하자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상견례에 와서 결혼 미루자는 사람이 어디 있지? 이런 경우 없는 상황은 좀 당황스럽네요. 느긋한 성격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아니, 느긋한 성격이라 오늘 약속도 늦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자꾸 빨리빨리 약속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아니,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와요? 차가 막혔다니까요. 차가 막혀서 걸어오신 것도 아니고
1시간이나 늦은 건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참나, 원래 여기가 잘 막히는 곳이에요. 늦을 걸 예상했으면 1시간 일찍 나오셨으면 됐었겠네요. 그러자 잠시 할 말을 잃었는지 허공에다가 참나 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쯤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팍팍하게 면전에다가 면박을 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딸의 남자친구를 바라보자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원 씨가 만날 때마다 늘 20분씩 늦곤 했는데 왜인지 알 것 같아요. 딸까지 그렇게 말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지금 결혼 얘기하러 온 거지. 누가 일찍 오나 따지러 왔어요. 나 참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 저희야말로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요.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경우는 살면서 잘 없지 않나요? 뭐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신뢰도 없고 무엇보다 어려운 게 사돈지간인데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건 저희 딸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네요. 저는 딸의 말처럼 결혼을 좀 많이 미뤘으면 합니다. 아예 결혼을 없자고 하지 그래요? 누가 아쉬울 줄 아나? 그건 딸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연아야, 나 진짜 당황스럽다. 우리 부모님 모셔놓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서로 예의는 지켰으면 해. 예의? 오늘 우리 1시간 기다리게 한 건 예의가 있는 거야? 그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밖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일찍 온 건 너잖아. 차라리 너도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나왔으면 좋았잖아. 꼭 딸 때문에 기다리게 된 것처럼 말하는 남자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모든 약속을 저런 식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남 탓. 어떤 성격인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 같네요. 가치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예요? 좋게 좀 넘어가면 안 되나요? 결혼을 안 했으니 이혼은 아니죠. 일단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고 애들끼리 얘기하도록 합시다. 아니요. 얘기를 여기서 끝내야지. 뭘 애들끼리 얘기를 해요? 참나, 콧대가 참 높은 집안이네. 무시는 누가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나도 이 결혼 반대예요. 그럼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을 하자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럼 파혼이네요. 아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혼 좀 앞당기자고 한 걸 가지고 파혼 얘기까지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시간 약속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상견례에 좀 늦었다고 파혼하자는 집안이 정상인가? 느긋한 성격 때문에 1시간이나 늦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 말이 그렇단 거죠. 느긋한 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부터 준비해서 천천히 느긋하게 시간 맞춰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건 게으르고 몰상식한 거고요.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런 모욕을 주는 사람들하고는 저도 가족하기 싫으네요. 아, 엄마. 딸의 남자친구는 뒤늦게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다가는 정말로 결혼이 엎어질까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결혼까지 없던 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연아야, 화난 건 알겠는데 나중에 둘이 따로 얘기하자.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딸이 좋다고 해도 내 마음이 돌아설까는 모르겠네요.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새카매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그만큼 약속 시간에 늦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겠죠.
어쩌면 이렇게 상견례를 하게 된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절차가 생략이 되어 결혼을 했다면 돌이키는 게 더 힘들 뻔했습니다.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내도 딸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표정이 결연했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일은 나중에 정리하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딸이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그 부모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 가족은 방을 나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자 아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어쩜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나 분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겠어? 그래도 결혼 생각이 있었으니까 온 거잖아. 계속 고민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싸웠는데. 설마 엄마 아빠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여러 번 신신당부를 했는데. 안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쪽에서 몰아붙여서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더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딸은 우울해 보이는 한편 후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결혼은 정말 확신이 들 때 해야 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딸은 주말 동안 김 씨의 집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쓰여 딸에게 종종 전화를 걸었지만 잘 추스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은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부모에게 험한 말을 들은 듯한데 차단해버려서 괜찮다고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는 사과도 받은 것 같고 말이죠. 결국 딸의 결혼은 해프닝처럼 끝났습니다. 한 달쯤 뒤에 자랑 결정이었다며 웃는 딸을 보니 김 씨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게 부모의 욕심이 아니었나 종종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쪽에선 김 씨 가족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했지만 역시 다시 생각해 보아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잘 바뀌질 않으니 말이죠. 어쩌면 정말로 누군가 김 씨의 딸을 구출해 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리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이 지금 행복하다니 어찌됐건 다 괜찮았습니다. 김 씨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딸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명절에는 이제 오지 말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앞으로 쭉 각자 보내자고. 너희랑 한번 만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노후 자금도 바닥나겠어. 그래서 최소한만 보고 살아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명절에 아무도 안 부르신다고요? 그래, 손주들 용돈에 너희까지 가져가니까 겁나서 못 만나겠다. 그냥 각자 보내기로 하는 게 낫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서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자식들에게 이제부터 명절은 각자 보내자고 통보했습니다. 모두가 즐겁지 않은 명절을 굳이 얼굴 맞대고 괴롭게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도 싫겠지만 서 씨도 명절에 자식들이 오는 게 달갑지 않아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와선 자식들과 손주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되도록이면 자식들이나 며느리들에게
용건 없이는 전화를 걸거나 불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 자식들이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만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어 서운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중 아무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려고만 했죠. 주던 돈을 안 줘보았더니 사람의 간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용돈을 주지 않으면 명절에도 오기 싫고 귀찮은 부탁도 들어주기 싫다는 며느리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어쩜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노후를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병수발을 들라고 귀찮게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들은 아니겠지 해도 그건 부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서 씨도 그런 속물적인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언젠간 모두 자식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서 씨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5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들만 3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죠.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식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야 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이 생기고 또 무서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를 안쓰러워하기보다는 조금씩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못 와? 에이, 추석 때는 갔잖아요. 명절에도 바빠? 저희가 아니라 애가 바쁘죠. 설 끝나고 이틀 있다가 학원에서 시험 보거든요. 그거 준비해야 해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첫째가 중학생인데 그놈의 시험이 뭐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서너 해 전부터는 명절에도 오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서 씨가 손주들 공부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조언할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과 요즘은 다를 테니 말이죠. 그리고 명절이 되었을 때 작은 며느리는 꼭 소가 밭일에 끌려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는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며느리에게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만이 있어야 하는 건 서 씨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명절이라고 와서 딱히 하는 일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냥 고기만 삶으면 돼. 다른 음식은 오늘 아침에 다 해놨으니까. 어머, 정말요? 그래. 가스불만 좀 켜줘라. 남편이 떠난 뒤 곧장 차례는 없애버렸습니다. 제사도 전부 합쳐서 딱 한 번만 지냈고 그마저도 무척 조촐하게 해서 전도 붙이지 않았죠. 첫 해에는 며느리들이 무척 좋아하더니 이제는 참석도 하기 싫다고 난리였습니다. 물론 대놓고 싫다고는 안 하지만 큰 며느리처럼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거나 작은 며느리처럼 종일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엔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지쳤습니다. 여기 세뱃돈 받아라. 손주 둘에게 세뱃돈을 주고 나니 작은 아들이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달엔 나갈 돈이 많아서 좀 빠듯해서요. 용돈은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아이고 됐어. 홍삼 사왔잖냐? 그래, 여보.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뭘. 저희 그러면 일어나 볼게요. 차 막힐 것 같으니까. 이거 치우는 건 어쩌죠? 그러게요. 혼자 치우실 수 있나? 얼른 두고 가봐. 그럼 그렇게 할게요.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어차피 있는다고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끼리 티격태격하는 모습이나 볼 바에는 그냥 보내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아들 얼굴을 봐서 좋았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란 늘 자식을 그리워하는 존재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서씨가 그리워하는 것만큼 서씨를 그리워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젊은 세대이니 자기 삶이 더 바쁠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는 시대였습니다. 서씨도 그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원이니? 엄마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뭘요?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오류가 뭐라고 하네. 아,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상준이한테 물어보시겠어요?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빴어일 테지만 그 말투 하나에도 상처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상준이도 바쁘다고 너한테 물어보래서. 그러면 애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저 지금 밖이라서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맘 편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반응인데 며느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잠시 후에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전화를 끄는 게 마음에 걸렸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뭐가 안 된다고요? 잠시 후 며느리는 여러 번 반복되는 설명에 귀찮은 것을 애써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라고 아들보다는 목소리에서 티가 덜 났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전화는 며느리에게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불편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자식들 눈치를 보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씨의 시어머니가 그 옛날 그러셨기 때문에 서씨는 되도록이면 자식들과 마찰 없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돈인데 부모 위해서 돈 쓰려는 자식들이 몇이나 있겠어. 우리 아들도 그래.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면 짜증을. 어휴. 다음 날 만난 서씨의 지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이 씻습니다. 그건 그래. 특히 며느리가 더 그러더라고. 근데 선숙이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그랬대. 시집에서 돈 한 푼 안 보태줬는데 요구하는 게 많아서 이혼하고 싶다고. 결국 돈 문제인 거야. 자리에 없는 또 다른 친구를 언급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한다는 소리를 건너 들었는데 그게 그런 사연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전부 돈 때문은 아니겠죠. 양쪽 이야기는 같이 들어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돈 잘 쓰는 부모는 자식이 알아서 챙겨준다더라. 안부 전화 꼬박꼬박하고 때 되면 병원 데리고 가고 시키지 않아도 여행도 데리고 가고 그런데 다 받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효도하는 자식들이 몇이나 되겠어. 맞아. 누구는 장도 대신 봐준다더라. 용돈을 아주 두둑하게 준대. 그러니까 서로 좋지? 그 정도 자신 없으면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 돼.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음 편해. 신랄한 말이었지만 어쩐지 서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그날 저녁 큰며느리에게 10만 원을 붙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시간 내서 도와주니 고마웠다고 말이죠. 그러자 1분도 안 되어서 답장이 왔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보내시냐고 하긴 하지만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자기한테 전화를 달라며 웃는 그림을 잔뜩 보냈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성격을 생각하자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들이 하는 말은 걸러들어야 하지만 영 없는 말들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집 식구가 싫은 이유가 며느리를 부려먹어서인데 합당한 대우나 대가를 준다면 싫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장 봐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연락할 일이 있거나 부탁해야 할 때 최소한 서로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쯤 뒤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이번에는 작은 며느리에게 도움을 받고 또 10만 원을 보냈더니 며느리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쿨하시네요. 쿨하다는 말을 들으니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이 부족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손주들 용돈은 넉넉하게 주었고 아들 며느리들 생일이며 기념일도 빼놓지 않고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연락할 때마다 10만 원씩 보낸다고 생각하면 조금 각박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서 씨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뒤로는 며느리들이 서 씨의 전화를 귀찮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옆에서 전화를 바꿔받아서 상냥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서 씨가 백만장자라도 돼서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들에게 말이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아봤자 좋을 리 없다는 걸 서 씨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득이한 경우에 며느리들을 고생시킨다면 그만한 대가는 꼭 주었습니다. 결국 사람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건 작은 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10만 원을 보내는 게 더 강력하다는 것이 서 씨가 이번 기회에 터득한 바였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는 손주들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들도 손주들만큼이나 좋아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새 씀씀이가 커지셨네. 큰아들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늘 죽상을 하고 있는 작은 며느리조차 자기가 과일을 깎아오겠다며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시집에서 용돈도 받고 너무 기분 좋네. 다들 명절에 돈 많이 든다고 힘들어 하던데.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은 세뱃돈을 받아간다며 좋아했습니다. 서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여태 손주들 줄 생각만 했지 자식들에게 줄 생각은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았지만 이제 자식들에게는 어느 정도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에 지장이 있지 않은 한은 말이죠.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다 자식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조금씩 나눠주고 부모다운 대접받으며 지내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한두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던 자식들이 먼저 전화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고 계세요? 요새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금 나가려고 준비해. 어디 가시게요? 은행도 갔다가 시청도 갔다가 할 일이 많네. 버스 타고 다니시게요? 그래야지. 정신 없으시겠네요. 큰 며느리는 그러더니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보다도 살갑지 않은 게 큰 며느리였습니다. 늘 손주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시간이 없다면서 콧배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가 서 씨의 일에 발벗고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 그래도 누구 하나 도와줬으면 했는데 괜히 자식들 귀찮게 하지 말자 싶어서 혼자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도와주겠다니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은행을 여러 군데 가야 해서 좀 오래 걸릴 텐데. 일 볼 게 많아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래 걸려도 돼? 네. 5시까지는 시간 많아요. 적극적인 며느리의 태도에 서 씨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타고 서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어디로 가면 돼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은행이라서 걸어가면 돼. 며느리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젊다 보니 서 씨보다도 빠릿빠릿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일 처리하는 게 속도가 빨랐죠. 여기저기 돌아다니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1시 넘어서 만났는데 거의 5시가 가까워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없었더라면 버스 타고 이동하느라 시간을 다 써서 오늘 할 일을 다 못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시간도 아끼고 골치가 덜 아팠어. 은행 업무를 볼 때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대신해 주느라 며느리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금하려던 돈에서 30만 원을 빼서 봉투에 넣어서 챙겨두었죠. 그리고 집 앞에 데려다 준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용돈 써라.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졌네. 어서 가봐. 5시에 애들 데리러 가야 한다며? 네? 잘 쓸게요. 다음에 또 일 있으면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래, 고맙다. 큰 며느리도 다음을 기약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너도 나도 서 씨를 도와주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좀처럼 울리지 않던 휴대폰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면 꼭 며느리들이었죠. 고마우면서도 돈이 참 무섭구나 생각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며느리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시어머니를 더 챙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봉투 없이 시켰다면 과연 발벗고 나서 주었을까 하는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아들이나 며느리를 불러 제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돈으로 챙겨주려면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도 중요한 때가 아니면 굳이 자식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식들과 서 씨 사이엔 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 씨의 생각엔 말이죠. 그러던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연휴 전날 서 씨는 은행에 들러 현금을 한 다발 뽑아 놓았습니다. 보통은 큰 며느리는 손주들 핑계로 설에 안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두 집의 손주만 5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들까지 챙겨주려면 9명에게 줄 세뱃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식들은 20만 원씩, 손주들은 10만 원씩 줄 수 있게끔 인출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 용돈으로 지출하기엔 서 씨에게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명절 음식 장 보는 것도 서 씨가 했으니 잘못하다가는 200만 원까지도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바꿔서 기뻐할 자식들을 떠올리니 1년에 2번 있는 명절 기분 좋게 보내자는 생각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떡국 끓일게요. 그럴래? 저는 그럼 상 차리고 있을게요. 며느리들이 어쩐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보일 만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며느리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눈치란 눈치를 다 봤어야 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니 서씨도 참 잘 생각했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명절이 정말 명절 같았습니다. 자, 여기 너희 세뱃돈이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씨에게 용돈을 주는 자식들은 없었습니다. 너희 이만 일어나 봐야지. 기다리고 있을 사돈네를 생각해서 아들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거지 하고 갈게요. 차 막힐 텐데. 금방 하는데요. 뭘? 두 며느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니까 설거지는 금방이었습니다. 서씨 혼자 했다면 한참 걸렸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서씨는 의도치 않게 짐을 싸며 며느리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석 때는 우리 30씩 주시더니 이번에는 20만 원 들어있던데. 동서는 얼마 있었어? 저희도 둘 다 20만 원씩이요. 점점 줄어들면 다음에는 10만 원 아닌가 몰라? 요즘에 용돈이 좀 짠 것 같죠? 저번에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에서 갖다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 어머. 정말요? 너무하시네. 그러게. 이럴 거면 차라리 정우 공부나 봐줄 걸 그랬어. 그러자 작은 며느리도 이 정도 받을 거였으면 안 오고 싶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10만 원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서로 농담처럼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말에 서씨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안 주던 세뱃돈을 챙겨준 것이었는데 이제는 금액이 적다고 투덜대는 며느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명절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를 해야 하는 입장인가 싶었습니다. 좋은 마음에 줬던 용돈이었는데 며느리들은 그게 아니면 오기도 싫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싫은 일이지만 그나마 용돈을 주니까 해준다는 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중요한 것 같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주는 것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도 흉을 보고 안 줘도 흉을 본다면 굳이 줘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괜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줬다가 짠에 어쩌네 소리를 들으면 아예 안 주는 것만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병원 가셔야 한다고 한 거 내일 아니에요? 맞아.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어쩐지 이제는 며느리의 이런 질문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만 돈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마 며느리도 머릿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며 걸리는 시간과 운전해주는 노고 같은 걸 환산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야. 병원은 그냥 버스 타고 가도 돼. 버스 타도 10분도 안 걸리는데 뭘. 그래도요. 병원에 가시는데 버스를 타고 가세요? 예전부터 다녔던 병원이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혼자 다녔으니까 말이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괜찮아. 서씨는 애써 며느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쩐지 아쉬운 입맛을 다시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씨로서는 며느리가 용돈이 떨어졌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며느리였다면 몰랐을 텐데 그 전에 얼마나 귀찮아 했는지를 아니 왠지 며느리가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에 큰아들이 손주의 생일이라며 서씨를 초대했습니다. 한 5, 6년 전쯤 저들끼리 조촐하게 보내겠다며 서씨의 방문을 거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진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씨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서 씨를 이리저리 불러제끼는데 그러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자꾸만 무언가 바라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식들 때문에 이리저리 털리다 보니 그랬습니다. 손주 하나가 생일인데 작은 아들네까지 와서 다른 손주들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현금으로 가득 찼던 지갑이 또 텅텅 비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식들 용돈 챙겨주느라 파산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어지간히 줘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돈으로 자식을 움직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에 챙겨주는 것까지는 서 씨도 바라던 바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가 너무 계산적이고 삭막해진 것 같다고 느꼈죠. 만약 돈이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처럼 부모의 연락을 귀찮아할까, 명절에는 오기 싫어할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이전처럼 손주들에게만 용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자, 여기 세뱃돈. 봉투 5개를 손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서 있던 자식들이 나와서 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애 같았습니다. 서 씨는 짐짓 그 모습을 모른 척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노골적으로 서 씨의 품에서 봉투가 나오길 기다리던 아들 며느리들이 눈에 띄게 실망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특히나 입이 툭 튀어나와서 오리주둥이가 되었습니다. 10만 원이 어쩌고 20만 원이 어쩌고 했었는데 아예 안 주는 건 생각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둘이서 서 씨의 험담을 했습니다.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설마 그걸 깜빡하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 푼도 안 주세요? 낸들 알아? 저는 이러면 다시 안 오죠. 그럼 내가 동서목까지 받을게. 에이, 넉넉히 한 100만 원씩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어머님 없고 은행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돈 안 주시면 안 가고? 당연하죠. 저도 바빠요. 형님은 와요? 미쳤어? 애 학원 핑계대고 안 올 거야. 오늘도 돈 주실까봐 왔는데 허탕이네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큰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서 씨가 방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죠. 서 씨가 백만장자도 아닌데 어째서 자식 얼굴 한번 보려면 돈을 써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자식들은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서 씨에게 용돈도 주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했다면 힘든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던 것의 90%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자꾸만 자식에게 맞춰주고 퍼주니 그것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 씨는 서글펐습니다. 자식들의 속물근성에 서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 씨는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 도움받으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애아빠가 그러는데 어머님 오늘도 어디 병원 가신다면서요?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했던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인데 며느리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지난번에 30만 원을 받았던 것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서 씨는 고개를 저으려다 말고
그러라고 긍정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만났을 때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은행도 들리고 싶은데 나 좀 업어줄래? 네? 며느리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다리 아프니까 네가 좀 업어줘라. 대신 일 다 마치면 내가 100만 원 주마.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 말뜻을 헤아린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이면 업고 다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니? 그건 그냥 한 소린데. 100만 원으로는 업고 다니는 건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러자 며느리가 모욕이라도 당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먼저 가보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의 차를 얻어 탈 생각이 없었던 서 씨는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서 씨에게 연락이 뜸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이겠죠. 차라리 속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자식들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할 것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식이기에 자식부터 찾았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선을 긋는다면 서 씨도 더 이상 넘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합당한 곳에 지불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명절 같은 때는 서 씨 혼자 밥 차리고 얼굴을 비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서 씨가 자식들의 정에 굶주려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서 씨가 아들 며느리 모두에게 통보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각자 보내자고 말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이든 누구의 생일이든 뭐든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명절에는 이제 오지 말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앞으로 쭉 각자 보내자고. 너희랑 한번 만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노후 자금도 바닥나겠어. 그래서 최소한만 보고 살아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말이야. 명절에 아무도 안 부르신다고요? 그래, 이제는 줄 돈도 없다. 그냥 각자 보내기로 하는 게 낫지. 그러자 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손주들의 너희의 엄마를 현금 인출기처럼 쓰려고 하니 차라리 혼자 보내련다. 서 씨는 이번 일로 뼛속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실망도 컸죠. 그래서 다시는 자식이고 손주고 한 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었고 자식이 부모를 밀어낸다면 부모도 다가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을 서 씨 본인에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챙겨주는 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챙기는 게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명하게 늙는 방법이었습니다.